자, 이번 강은 근대사의 전개에서 마지막 단원, 문화편에서요, 언론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지난 강에서 수업했던 게 뭐냐? 일제강점기가 들어오기 전 단계에 일본의 경제적 침략과 우리나라 저항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저항운동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말 언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01번 언론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언론 최초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성순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성순보라는 것은 1883년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박영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신문을 보고 나서 신문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신문을 만들 걸 요구하는 과정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게 뭐냐면 방문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 신문 한성순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여기 순이 뭐냐면 열흘 순자입니다. 10일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일마다 간행하는 신문이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신문은 우리나라 관리들한테 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신문을 읽는 사람이 결론은 우리나라 공무원이었던 관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이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사용하는 글씨는 일반적으로 무슨 글씨를 사용하게 됩니까? 한문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한문으로 돼 있던 신문이었다. 근데 이 신문은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깨져버린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83년에 시작을 해서 84년에 폐간됐던 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신문이 다음에 한성주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한성주보는 주자가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마다 간행한 신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신문은 자 위에는 순한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만 이것은 구간문 혼용체로 되어 있는 신문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구간문 혼용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국어책에서 배우는 김이 독립선언서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게 되는데 이 신문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무슨 광고를 실었다?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광고를 게재했다. 이게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 신문은 88년에 폐간이 돼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밑으로 나오는 신문이 우리가 독립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독립신문은 독립협회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서재필이가 독립신문을 만든 것은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만들었던 신문인데 이게 96년에 만들었던 신문입니다. 정부의 돈을 받아서 만들었던 신문이에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꽤나 계몽하면서 우리나라 국민한테 자유주의 정신이라든가 민권의식을 굉장히 키웠던 신문이기도 해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것은 국민을 계몽하면서 만들었던 계몽할 목적이라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슨 글로 써진다? 한글로 써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한글로 써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의의를 잠깐 봅시다. 우리나라 최초 민간신문이었다는 게 기억으로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 니은으로 가다 보니까 관리나 학생, 도시민 등의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고 디귿에 국문을 전용하면서 국문을 전용했다는 이야기는 한글을 전용했던 신문이다. 즉 한글 신문이었다. 띄어쓰기는 당연히 등장하고 있고요. 니을이 가다 보니까 이 신문은 두 가지 면을 발행하게 됩니다. 원래는 4면인데요. 크게 말하면 두 개로만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면은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돼 있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계몽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면, 2면, 3면으로 돼 있지만 4면은 뭐로 돼 있느냐? 영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읽기가 좀 불편한 신문일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독립의식을 알려줄 목적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음에 들어갑니다. 정부 시책을 국민에게 전달한다든가 비읍 국가의 자주독립과 민권사상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게 결과는 국문과 관계되는 한글과 관계되는 국민 계몽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고요. 회사 설립이라든가 상품이나 서적에 대한 상업 광고도 게재하고 있었다. 잠깐, 상업 광고를 처음으로 게재했던 신문이 어디입니까? 여기 한성주보였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독립신문도 일반적으로 상업 광고를 게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상업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성주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다가 1899년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잠깐, 이 독립신문을 처음으로 관리했던 것은 독립협회 서재필이가 관리해요. 근데 독립협회가 1898년에 무너지면 해산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1년 동안 정부가 관리하다가 99년에 폐간됐던 신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황성신문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거의 성격이 상반되는 성향을 띠게 되는데요. 자, 지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황자, 제자가 나오는 것은 몇 년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98년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문은 공통적으로 1898년에 나와서 언제 깨졌냐면 1110년, 이때 폐간됐던 신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비교하게 되는데, 황성신문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게 되느냐? 개신 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문이에요. 근데 제국신문은 개신 유학자라든가 개화사상가들이 연합했던 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개화사상가라기보다는 개화지식인이라는 게 좀 더 나을 건데요. 이때 개화지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연합을 하고 있던 신문이고, 위의 신문은 일반적으로 구간문 혼용으로 나왔던 신문입니다. 구간문 혼용체로 나와 있고, 밑에 신문은 한글로 되어 있는 신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읽게 되냐? 유생들로서 상류층이 읽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상류층이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밑에는 중류층 이하라든가 부녀자들이 읽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계층도 좀 다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여기 황성신문을 보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우리가 1905년에 일본의 강요에서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을사조약에 반대하면서 장지연이가 썼던 글이 하나가 나와요. 그 글을 우리가 시랴 방성대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랴 방성대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을 이 신문에 게재시켰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게 되겠고, 대한민일 신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이 황성신문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신문이라 그래서 수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이야기하면 암수할 때 수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제국신문은 여성들이 중심을 띄는 신문이라 그래서 암신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고로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겠고, 자, 가로 6번에 가다 보니까 우리 신문에서 그래도 제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대한매일신보가 등장하네요. 이 대한매일신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이니까 매일마다 나오는 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신문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영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나라 신문,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영국인이 만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대한매일신보로 가도 문제가 없는데, 이때 영국인이었던 어떤 사람, 베델이라는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한 사람이 참여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한다? 양기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양기탁은 지난 강에서 이야기할 때 어느 단체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신민회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기탁이 참여하면서 이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의 기관지였다. 이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래도 관계는 없는 신문이고,
그리고 이 영국인이 만들었던 신문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면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다음 단원 들어가면 나오는데 일본은 영국과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만들었던 신문을 탄압하는 데는 좀 불편성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보다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이 가다 보니까 일본의 침략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고 또 니은에 가다 보니까 을사적의 무효를 선언하는 글이라든가 고종이 을사적에 반대한 글을 발표하는데 이 글을 여기 신문에 게재할 수 있었다. 디귿에 가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 침략에 반발했던 국채보상운동이 나올 때 이것을 서포트하고 있었다 또는 지원했다 이런 말도 가능하게 되겠고요. 니은에 가니까 정부 잘못과 일제 침략을 강력히 폭로하고 있다. 뒤에 말이 좀 더 일본과 관련되는 거죠. 의병투쟁에 호의적이었다. 이것은 조금 설명해 봅시다. 왜 그러게 되냐면 우리나라 을사주기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애국개몽운동의 실력을 키우자는 것과 하나는 싸움을 하자는 의병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은 갈등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문은 의병이겠습니까? 계몽에 더 가깝느냐? 계몽에 가까울 거예요, 결론적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계몽은 의병을 비판한다 그랬는데 이 대한민의 신보에서는 의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두드러진 특징을 또 하나 갖고 있었다. 동그라미 비읍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출입을 엄금한다는 현판을 입구에 붙일 수 있었다. 이것도 일본에 대한 강력한 반대급부,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다가 한일합방으로 폐간됐던 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고 가로 7번에 가다 보니까 만세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만세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만세보는 천도교에서 만들었던 신문이에요. 자, 이 만세보라고 하는데 06년부터 07년까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병희 발이, 손병희는 천도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세창을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세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잠깐 우리가 초기 개화사상가로 자 대웅군 나올 무렵에 이야기했던 거 초기 개화사상가 나왔던 사람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동인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때 오경석이 있는데 그 오경석의 아들이 오세창이에요,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겠고 내용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진회를 비판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일진회가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진회가 한국사 책에서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몇 가지가 나오냐? 교과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 을사조약을 체결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던 단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하는데 한일합방 하라고 건의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진의 활동인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일진의 반대적인 입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원래 세 가지라고 하면 뭐 또 등장하느냐? 국채보상운동에도 반대적인 입장을 가져요. 그러지만 여러분은 두 개의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을 건의했다. 이게 일진회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반민족 정의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자, 니은이 가니까 한문활자의 국토를 달아 발행한다든가 우리나라 신소들이었던 혈운이라든가 귀의성을 연재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07년에 가면서 대한민일 신보가 대한신문호 이름을 변하게 되면서 친일적 기관지로 바뀌고 있었고 대한민보 별 의미가 없어요. 대한협회 기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신문에 관한 내용이었다. 근데 이 신문은 가끔 문제에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언급이 되느냐? 개별적 신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신문을 보시면 되겠고 다음 나오게 되는 게 02번에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 근대적 교육관으로 사립학교가 등장하는 게 원산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산학사는 1883년에 나왔던 거예요.
자, 덕원 주민 상인들이 개화파 인사의 권유로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여기서는 83년에 나왔다. 참고 연도 보시겠고,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근대 학문이라는 것은 문이죠. 그래서 문예반이 있고요. 무술이라는 것은 무잖아요. 그래서 무예반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문예반과 무예반을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원산학사. 동문학이 밑에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동문학은 83년에 나와서 86년에 깨진 단체라 깨진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폐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양성하느냐? 통역관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통역관을 양성하는 학교였다. 이러다가 이 동문학이 폐교되면서 유경공원을 만들게 돼요. 결론은 유경공원을 만드니까 폐교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유경공원은 86년부터 94년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유경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계승하면서 잠깐 우리가 요 원산학사는 최초 근대적 사립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경공원은 최초 근대적 관립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립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다? 개별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관립이라는 것은 정부가 만들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위에 동문학에서 통역관을 양성한 목적을 대체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통역관을 양성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것이 나오는 배경은 미국으로 우리나라에 갔던 사절단.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빙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때 보빙사로 파견되고 있었던 민영익이라든가 홍영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건의로 나왔던 학교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게 통역관을 양성하는데 여기서 영어의 교육이 꽤나 중심을 띠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서 천주교,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를 교사로 양성하고 있었다. 미국인 교사라고 이야기는 결론 선교사 개념이 강하게 되는데 이 미국인 교사로서 여러 번 교재 가다 보니까 헐버어트 책에 따라서 어자를 빼버리고요. 헐버트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길모어라는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면서 나름대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입학했던 학생, 자 교사는 선교사잖아요, 결론적으로요. 학생은 누구를 학생으로 하느냐? 상류층 자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류층은 뭡니까? 양반 집단이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양반 집단의 자제를 교육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면서 서양 학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가로 이번에 가보개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보개혁이 등장하면서 정부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꽤나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학무 아문을 설치하고 있다. 잠깐 우리가 가보개혁에 꼭 보시라는 게 가보 1차 개혁과 2차 개혁을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1차 개혁은 아문이란 단어 8아문이었고 2차 개혁은 7부였어요. 그때 아문이었던 학무 아문을 설치하면서 이 가보개혁으로 가보 2차 개혁 때 교육의 중요성을 논했던 게 어떤 글이 나온다? 교육 입국 조서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거 가보 1차 개혁이 아니라 가보 2차 개혁이라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데 이 가보 2차 개혁에 발표했던 교육 조서는 옆에 날개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위에 날개를 보다 보니까 유경공원 날개가 나오네요. 날개쪽 유경공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체크하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보다 보니까 덕원부사 정현석이 장계를 올립니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원 지방의 서열면인데 학교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정도 있습니다. 인재 선발의 요체는 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설립하여 연소하고 총명한 자를 뽑아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덕원 부사 정현석이 학교를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원산학사의 내용이고 밑에 교육입국 조서에 사료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사료가 등장하는데 자 1번 사료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그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네요. 이제 짐이 교육의 강령을 보이니 헛된 일을 물리치고 실용을 취하도록 하여라. 짐이 교육의 강령을 보이니 이랬습니다. 짐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설립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덕목 지덕체는 교육의 기강이니라. 짐은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세우고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여기까지. 이건 내용이 결론은 정부가 교육의 중요성을 논했던 가보 2차 개혁 때 발표했던 교육국 조서다. 굉장히 시험 문제도 나왔던 것이고 자주 써먹는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2번도 보셔야 되겠지만 1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학교, 그러면 정부가 교육의 중요성을 논했기 때문에 학교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나왔던 학교가 한성사범학교가 등장한다든가 한성외국어학교가 등장한다든가 한성소학교도 나오게 됩니다. 또는 뒤로 대한제국에 가면 한성중학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보개혁 때는 이런 것이 나오고 한성소학교는 을미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제국 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육을 꽤나 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중요성과 관계되면서 유학생도 파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던 교육과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겠고 03에 가니까 사립학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사립학교는 적당히 읽으시면 되는데 가로 1번 사립학교는 선교사 계열이 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교사 계열이 세우는데 근대 학문과 민족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80년대 배제학당, 경신학교, 이화학당 나온다든가 이화학당은 이화여대와 관련되니까 여성들의 교육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90년대입니다. 이런 거 아니게 정신여학교, 숭실학교, 배화학당 이게 나오겠고요. 가로 2번 민족주의자 국권회복 교육운동이라 그랬죠. 민족주의자 교육관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은 19세기 후반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동그라미 이게 어느 정도 더 낫습니다. 이해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을사족이 나오면서 애국계몽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교육과 경제 파트라 했죠. 이 교육 파트가 여기와 관련돼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이 교육교환을 꽤 많이 설립을 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기억에 중등교육이 나온다든가 니은에 전문고등교육이 나온다든가 또는 사회단체나 학회들도 설립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합시다. 지금 일사조약 이후 때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꽤 많아졌다. 이러면 일본 입장에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될 거잖아요. 왜? 독립의식이나 근대의식을 키우는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게 사립학교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밑에 가다 보니까 1108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구분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사립학교령은 한일합방, 우리나라가 일본의 합방되기 전 단계입니까? 후 단계입니까? 전 단계잖아요. 한일합방은 1110년이에요. 근데 한일합방 이후 때 또 이와 비슷한 법령이 하나가 나와요. 사립학교 규칙이 나오는데 이것은 11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이유는 사립학교령은 한일합방 전이고 사립학교 규칙은 언제다? 한일합방 이후다. 구분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에서 한 겁니다. 04번 국사교육이 등장하네요. 자, 우리나라 국사교육. 자, 국학운동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사교육은 개화기 때 국사교육. 근대 민족의식이라든가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가로 2번에 근대 계몽사학이 나와요. 큰 의미는 없는데 하나만 보시면 되겠는데 동그라미 1번 애국의 침략에 대항한 전쟁 영웅들의 전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침략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를 키우려는 목적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략에 대항했던 사람이 꽤나 그래서 최도통, 이게 최도통이요. 최영 장군이에요. 을지문덕, 수나라 침략에 대항했던 것이고, 강감찬은 어느 나라? 거란족의 침략에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는 동그라미 외국의 건국 또는 망국 역사. 건국은 긍정적이니까 수용하지 않는 이야기고, 망국은 이렇게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런 쪽으로 가지 맙시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3 현체입니다. 별 의미는 없겠고, 유년필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황현은 매천야력이라든가 정교는 대항견연사를 쓰게 되겠고, 조선광문회가 나옵니다. 조선광문회는 1110년에 최남선이나 박은식이 만들었던 단체인데 고전을 연구하는 단체예요. 근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이 앞강에서 이야기를 할 때 신민회와 관련된 단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민회와 관련된 단체. 동그라미 번 신채호의 독사실론이 나옵니다. 이 독사실론은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 자, 지금 근대 계몽사학에서 여러분 신경 쓸 게 신채호 한 사람이에요. 신채호 한 사람인데, 자,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고, 민족의 역사 서술을 주체로 삼니다. 민족이 역사의 주체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전의 역사는 뭐가? 왕조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왕조 역사를 비판하면서 민족을 역사의 중심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날개 쪽에 있는 거예요. 날개 쪽에 역사와 애국심과 관계가 있죠. 그걸 사료가 있습니다. 이 사료는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애국이란 단어와 역사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오라.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한 글자가 울리게 할까? 가로대 오직 역사 활진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까지만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역사와 애국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 신채호의 글이다. 역사와 애국심과 관련을 나타내는 글이다.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가로 3번의 내용으로 가서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의들은 민족의식이나 독립의식을 심어주고 있었다. 그런데 한계점도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일본의 역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명과, 또 하나 학문의 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게 기억과 니은의 한계점으로 도출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05번에 가면은 국어법 파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국사 파트가 설명했고 05번에 가다 보니까 국어 파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국어 파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제 과목이 한국사다 보니까. 자, 국문체라고 합니다. 갑오개혁 이후 때 정부는 관리학교를 설립한다 그래서, 잠깐 무슨 말이냐? 갑오개혁 때 고종황제가 교육 조서를 반포하면서 정부가 무엇의 필요성?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리학교가 꽤나 많이 설립을 하면서 이때 국한문 혼용체를 기본한 교과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국가의 공문서도 국한문 혼용체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등장하고 있다. 동그라미에 유일준의 서희견문은 국한문체의 보급에 기여하게 했고, 국한문체라는 게 국한문 혼용체의 결론적으로요. 언론도 등장하는데, 언론호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은 한글로 돼 있던 신문이었다. 국문체 신문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가로이 국문연구진자. 자, 동그라미에 국어학자가 나옵니다. 읽고만 넘어갑니다. 최강욱 나온다든가 6일준, 주시경 나옵니다. 동그라미에 국문연구소가 등장하고 있었다. 지석영이나 주시경이 중심을 되는데, 잠깐 이쪽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국어가 공개되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국문연구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정백 몇 년으로 나와 있으니까 07년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 단체가 1920년대 21년으로 갑니다. 조선호 연구회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1931년에 갑니다. 이게 조선호 학회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일합방 전에 있었던 국어연구학회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것은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대고 30년대, 20세기, 1120년대, 30년대. 그러니까 이것은 일제시대에 공부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낼 때는 이 단체와 이 단체를 어떻게 해달라? 구분해달라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혼동하지 말 것. 국어 과목에서는 이 두 개 단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사는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되겠고, 문해와 종교사에 경향하면서 동그라미 1, 문학이 등장합니다. 이 문학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게 신소설이 등장하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신소설. 자, 이 신소설은 그러면 신소설이니까 예전의 소설은 무슨 소설입니까? 구소설이겠죠. 그래서 봉건주의 면을 기록하고 있는 게 구소설이고 이것을 탑하고 있는 게 신소설이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신소설. 자, 그러면 등장 배경. 대한제국 말기 때 등장하면서 한글로 돼 있고요. 언문일치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언문일치가 뭡니까?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같이 한다. 뭐 이런 소리가 된 것 같은데 내용에서 유교적 가치관을 비판하면 잠깐 구소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 봉건적 유교적 사고. 근데 신소설이니까 유교적 사고는 인정하지 않겠다. 옛날의 습관, 구습을 여기서는 비판하다든가 자주독립이라든가 자유연애 사상을 고취한다든가 신교육을 권장하는 계몽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대표 작품 이인직의 혈은우가 나오는데요. 이 이인직의 혈은우는 신소설의 최초 작품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신문을 이야기하면서 이인직의 혈은우라든가 귀의성을 연재했던 신문은 뭐였다? 만세보였다 그랬어요. 이것 같이 고려하시면서 등장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한계점이 나오는데 자, 한계점은 도움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다는 이야기죠. 기억에 가다 보니까 국가 민족 위기 상황을 간과하거나 등한시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좀 나쁘게 얘기하면 멸망되는 것을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통속적 흥미에 치중하고 있다. 흥미 위주였지 다른 위주를 띄질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독립의식이 없었다. 그 다음에 우국 시가가 나오는데 있었는가 보다면 되겠고 신체시 우리나라 최초 신체 작품 국어책에 나옵니다. 뭡니까? 최남선의 핵에서 소년에게 작품이 최초 신체시예요. 연도는 몇 년? 1908년에 나온 겁니다. 날개 쪽에 금수회의록은 소설인데요. 이것도 08년 겁니다. 가로사 외국문학의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인이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하기도 하겠고 근대문화 경성에도 나름대로 기여하는데 이때 작품으로 뭐 이솝 이야기도 등장한다든가 로빈슨 크루소도 나온다든가 로빈슨 이야기 또는 걸리버 이야기들도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고 예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거의 잊고 넘어갈 내용이 되는데 첫 번째 나온 예술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찬송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가 뭡니까? 찬송가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었고 군악대가 편성이 되면서 서양의 군가들도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양식 군가 보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창가도 등장합니다. 이때 창가는 근대학교가 설립되면서 나름대로 실시되기 시작을 하는데 독립가, 고원학가, 애국가 이러한 창가들도 나오겠고 산조시대도 개막이 된다든가 궁중음악도 있는데 여기 잠깐 지금 한일 합방이 되는 과정이니까 왕 시리즈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궁중음악은 쇠퇴기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미술이 나옵니다. 자, 개양유 때 고종이나 고관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서양 화풍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다. 초상화 입장에서 소개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1900년대 자, 점 두 번째 가니까 1909년 고이동이라는 사람은 한국 최초 서양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때 그림으로 뭐가 나오면 서양식 유화가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잠깐, 한국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서양적 그림 기풍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조선 후기에 명암법과 원금법이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서양식 화풍이라고 이야기하는 명암법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였냐면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이거 조선 후기 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겠고, 또 하나 여기서 한말이에요. 한말에는 서양식 뭐가 나온다? 유화가 그려지기 시작을 한다. 이것은 한말이라는 것 시기를 잠깐 구분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연극 협률사라는 단체가 나오지만 협률사는 의미 같고 온각사가 나옵니다. 온각사는 1908년부터 09년까지 되는데 서양식 최초 극장이에요. 여기서 은색이라든가 치악사이라는 작품이 공연돼요. 근데 09년에 이 원각사가 화재로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종교. 이 한말 마지막 단어는 종교편으로 들어갑니다. 이 종교편은 다시 한번 어디서 나오냐면 일제시대에 또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종교는 구분하는 데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천도교. 천도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도교는 어느 종교를 계승한 겁니까? 동학을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칠판을 보면은 원래 동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재우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동학이 이렇게 가다가 1905년 무렵에 갑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동학이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친일적인 성향을 띠는 종교 집단과 하나는 민족적인 성향을 띠는 종교 집단이 나오는데 친일적인 성향을 띠는 종교 집단이 시청교입니다. 이렇게 친일적인 성향을 띠는 집단이 등장하다 보니까 손병희가 민족적인 종교를 그대로 계승하자는 측면에서 반대로 나왔던 게 이게 천도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교는 교재상으로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일본과 관련되는 단체라는 이야기로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손병희가 만들었다. 손병희는 이 천도교는 우리가 신문을 이야기할 때 어느 신문을 만들었다? 만세보도 만들었습니다. 학교도 나오는데 보성학교나 동덕여학교도 만들었고, 대종교가 나오는데 대종교는 누구를 숭배하는 종교냐? 나철이나 오교가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굽니까? 단군이죠. 그래서 단군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09년에 만들어진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다가 1910년 무렵에 한일합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무렵에 어디로 가냐면 만주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대종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고 나서 일본의 대양적인 성향이 가장 강했던 종교 집단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일본의 투쟁적인 성향이 가장 강했다면 대종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잠깐, 대종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냐면 나철 오교라 그랬는데 이분이 오조가 암살단을 만들게 됐고요. 또 하나 일제강점기하면 청산리 전투와 관계되는 게 대표적인 어느 단체? 청산리 전투. 북로군정서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대종교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산리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종교 집단하면 대종교를 가셔도 됩니다. 밑에 불교가 나옵니다. 자, 이 불교가 나오게 되는데 1895년 무렵에 승려들의 도성 출입 금지가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었고, 을사지역을 전후하면서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불교가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친일적인 성향을 띌 수도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것을 극복해서 만해 한용운이가 조선불교 유신론을 간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유교. 자, 우리나라 유교가 굉장히 보수화됩니다. 이 보수화되고 있는 걸 비판하면서 유교 실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박은식이가 유교 구신론을 편찬하게 됩니다. 대동교도 만들었지만 천주교, 우리나라 천주교는 흥선대원군 때 꽤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탄압을 받았는데 프랑스와 수교한 게 86년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서양 열강과 수교할 때는 누구 중재를 얻는다 그랬냐면 청어 중재를 거친다 그랬어요. 청어 중재를 거치지 않았던 나라는 두 나라가 있다. 러시아와 프랑스가 있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이 프랑스와 수교하면서 천주교 교육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활동 당연히 하겠고요. 고아원, 양론이라든가 빈민에게 약을 주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것과 관련된 신문으로 경향신문도 발간되고 있었다. 개신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잖아요. 1880년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수입하게 되는데 개신교는 교육, 의료, 사회봉사 활동을 하겠고 개신교도 평등이잖아요. 우리나라에 평등사상을 많이 전파하겠고 서양 문화 전파하겠고 그 다음 우리나라 옛날 잘못된 풍습, 폐습, 각종 폐습을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 단원에서 수업을 한 겁니다. 근데 옆에 날개 유교 구신론 있죠. 이게 시험 문제 한 두세 번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봐두시는데 그때 낼 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문제 정답을 추리냐 박은식과 관련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 글의 저자와 관련되는 거니까 박은식 중심으로 보시면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 한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말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심적으로 공부하실 게 언론과 조금 전에 이쪽에서 왔던 교육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개를 중심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 강의 수고하셨습니다.